지난달 일이죠. 이 중국 화물선이 닻을 내려서 180km를 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 나라들을 연결하는 이 데이터 해적 케이블을 절단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네네. 2개씩이나. 네네. 이게 이 중국 선원들이 러시아 정보기관의 사주를 받아서 저지른 사보타주다, 파괴 공작이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좀 어떤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제일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네, 이게 이 배 이름이 이제 뭐 이평 3호잖아요. 네, 그 러시아산 비료를 싣고 오면서 했단 말이에요. 네, 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언론에서 일부 나오긴 했지만은 뭐 엄청나게 긴 거리를 닻을 내리고 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그재그로 갔어요. 네,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 알겠지만은 이제 해저면이 네, 이제 정확하게 모르면은 네. 닷을 내리게 되면 좀만 끌고 가잖아요. 끊겨져 버려요. 근데 여기는 정확하게 어느 지점부터 어디까지 평평하고 이런 해저의 어떤 지형을 잘 아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그재그 기동이 가능한 거거든요. 중국의 이제 그 배가 지그재그 기동을 했다는 거는 러시아로부터 이제 해저면에 관련된 어떤 그 정보를 네. 이제 받아가지고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해저에 있는 케이블의 위치를 알았다는 어떤 그런 것도 있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가 증명된 게 권위주의 국가는 이제 다 안쪽에서 정보라든가 물자라든가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호 교환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전쟁을 봤을 때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네. 나와 같은 그 라인에 있는 동조선상에 있는 국가가 대리로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나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이평 3호가 가로가 32m고요. 네. 세로가 이제 225m예요. 엄청나게 대형 네네. 큰 화물선. 화물선이잖아요. 네네. 화물선이고 이제 11월 15일 날 출발을 해서 이제 고의로 닻을 내려서 160km를 이제 운항을 하고 네. 지그재그로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스웨덴 앞쪽에 보게 되면 고틀란드 섬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하고 리투아니아하고 연결돼 있는 218km의 해적 케이블이 이제 절단이 됐고요. 네. 또 하나는 핀란드 헬싱키에서 독일로 연결된 1200km에 있는 그 하나의 어떤 그 해적 케이블이 절단이 네.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확한 어떤 해저 지형에 대한 정보가 아까 말씀드렸죠. 없으면 불가능한 거고요. 네네. 이거 대응하는 것도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둘러싸고 있는 그 나토 회원국들이 이제 어떻게 식별을 했냐면 닻을 내린 상태에서 가는 거를 이제 식별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나토의 입장에서도 중국 화물선이 이제 그 러시아 영토 쪽으로 진입하는 발토해를 지나가는 중국 화물선에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감시망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지금 당장 생긴 게 아니고요. 예전부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려를 하고 네네. 또 나토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하이브리드 전에 어떤 하나의 성격인 거를 규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 해적 케이블이 데이터 케이블이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 이 해적 케이블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게 해적 케이블이 한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하나가 있고요. 네. 뭐 이제 데이터 이제 뭐 어떤 뭐랄 케이블이라 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전력을 이렇게 공급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여기 있는데 앞에 섬이 하나 있어요. 풍력 발전을 하게 되면 그 전기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때 전력선을 이렇게 깔거든요. 아. 이게 하나가 있고 또 이제 천연가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석유와 같은 어떤 그런 에너지원을 받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지금 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되어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이제 그 인터넷망이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뭐 통신망 이런 것들이 대부분 영국에서 이런 부분들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90% 이상이 다 해저망으로 다 되어 있어요. 전 세계가요. 네네. 그래서 대륙 간 대륙, 국가 간 국가 안에서도 앞에 있는 어떤 섬과 국가 간의 어떤 대부분이 다 이런 케이블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예, 왜냐하면 기술력이 아직까지는 발전하지 못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야 비로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새롭게 뜬 우주의 어떤 기술이 있잖아요. 네. 스타링크 같은 적에도 어떤 군집형의 위성이 이자야 비로 나왔기 때문에 네. 당분간에 이런 해저의 어떤 그 케이블이 우리 어떤 삶을 이제 뭐랄까 편익이라든가 복지를 이제 영위해준 어떤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고 네. 이것을 안 거예요. 권위주의 국가가.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 EU라는 공동체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간 국가, 그다음 대륙 간에 있는 케이블을 딱 잘라버렸다. 네. 네트워크, 뭐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럼 뭐가 마비가 되겠죠? 가장 큰 게. 경제가 기죠. 금융망이 마비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금융망이 마비가 되게 되면 사회가 혼란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왜 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러시아나 중국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끊어봤을 때 네. 얘네가 어떤 조치를 하지, 어떤 반응을 하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해저 케이블이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가 연결돼 있잖아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제 우발 상황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를 깔아놓는데 네. 여기 하나만 딱 잘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른 쪽으로 트래픽이 가중이 되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서버에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안에서는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안 돼? 버벅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증시도 떨어지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사회가 혼란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것을 혼란을 야기했을 때 이 기간이 얼마 정도 되겠어? 얼마 정도 갈까? 무슨 어떤 효과가 있지? 경제에서 일어났던 일이 사회하고 인프라하고 뭐 정치하고 어떻게 영향이 되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살펴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브리드전을 할 때 하나의 수단이자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하이브리드 전쟁의 초반기의 핵심적인 목적이고 목표고 이번 것도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저는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또 하는데 정확히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작년에 일어났던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에서 보게 되면 네. 사전에 물리적인 충돌을 먼저 안 했어요. 어. 뭐를 먼저 했냐? 사이버전을 먼저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전자전을 먼저 해요. 전자전에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오물풍선 때문에 지금 고통 겪고 있는데 GPS 교란 같은 것들을 네. 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이버전과 GPS 교란을 하게 되면은 군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혼란에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국가 총력전 3요소, 이제 국민, 그 다음에 정부, 군의 신뢰 관계가 약해지는 거예요. 서로 책임론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상태에서 상대국이 혼란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무력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누가 했는지 사실 금방 밝혀지잖아요. 네네. 이렇게. 근데 왜 하필 이 시기에 해저 케이블을 절단했다고 보세요? 지금 현재 내년 1월 20일이 되면은 네. 이제 뭐 미국의 새로운 어떤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아메리칸 퍼스트 정착에 의해서 네. 결국에는 지금처럼 뭐 전 세계에 나타나고 있는 전쟁이나 분쟁에 관여하지 않겠다. 네. 우리는 자국 우선주의 가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또 이제 광폭적인 어떤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이지만 트럼프가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든가 아니면 하마스의 어떤 그 분쟁에서도 이제 뭐 종전의 휴전의 어떤 조짐이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그런 분위기가 보이고 있잖아요. 네. 있기 때문에 결국엔 뭐냐면 이제 지금 결국에는 어떤 그 힘의 모멘텀이 러시아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씩 예, 유리한 쪽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나토 호수를 그냥 여기서 나토의 것으로 고착시켜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여기를 좀 이제 흔들어놔야. 회색지대화를 시켜놓는 거예요. 우리 서해 5도 보시면 알겠잖아요. 네. 북한이 이제 딱 계속해서 도발을 하게 되면은 그 길을 분쟁 지역화 해놓고 나중에 여차하게 되면 자기네 영토로 편입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놓는 거죠. 네. 그래서 발트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의 어떤 전략적 이점을 위해서 계속해서 회색지대화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지금이 트럼프의 어떤 이슈 때문에 자기한테 모멘텀이 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건들고 있는 건데 자기가 직접 안 하고 누구한테 시키죠. 예. 네. 예. 중국선이 중국선. 했잖아요. 네, 예, 함선이 한 거잖아요. 네, 예. 네, 네.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반대로 이게 만약에 아까 이 사건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을 것이다 그런 가능성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반대로 나토 국가들 간의 어떤 변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끈끈하게 뭐 경제적 측면에서 좀 더 공고하게 뭐 끈끈한 협력을 더 불러온다거나 이런 약간 반대적 급부 뭐 이런 게 생겨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죠. 이제 경제 안보 측면에서는 이런 위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 이상이 해저 케이블에 의해서 네트워크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전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에너지 자원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이제 러시아의 어떤 소행으로 명확하게 그 밝혀진다면 물론 뭐 지금 밝혀지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끈끈해지겠죠. 그래 경제 안보라는 어떤 개념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국가들 발트해 주변에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발트해를 지키기 위해서 그게 맞는 무기 체계를 같이 뭐 협력해서 R&D를 추진하거나 네. 아니면 그걸 갖다가 새로운 무기 체계를 도입을 해서 그게 대한 어떤 뭐랄까 군비 경쟁이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EU라는 경제 공동체가 오히려 더 러시아라는 어떤 그런 적에게 더 반감을 더 이렇게 사게 하는 이 사건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나토가 좀 똘똘 뭉치게 하는 결집하는 어떤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경제적 측면에서 EU 자체가 그거를 이제 탈러시아를 하면서 다른 나라와의 어떤 무역을 더 촉진할 수 있는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는데 뭐 러시아 입장에서 이걸 모르고 했을까요? 예. 알고 한 계산하고. 거죠. 예, 계산하고 한 거죠. 네. 네. 작년에도 이 비슷한 사고를 냈었는데 이러면 뭐 네네. 중국 입장에서는 유럽 간의 이 신뢰에 좀 금이 가는 거 아닌지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이미 신뢰의 금은 갔죠. 네, 갔는데 이제 2023년 10월 달에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다트를 내려고 다녔어요. 아, 예. 그래서 그 배 이름이 니우니우 폴러 베어라고 하는데 네. 핀란드하고 에스토니아 사이에 있는 케이블을 절단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걸 봤을 때도 발트해잖아요, 또 발트해. 네.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계속해서 발트해에서 목적성을 갖고 계속 끊었을까? 이걸 봤을 때는 러시아하고의 연계를 저희가 심히 이제 우려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실제로 이제 이런 상황이 중국하고 지금 현재 대치하고 있는 이제 대만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네. 뭐 언론에 나와 있는 거 나오지 않는 것들로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선박을 이용해 가지고 케이블을 끊어버리는 거. 왜냐면은 대만 같은 경우도 이제 섬으로 돼 있지만 이제 중국 본토하고 붙어 있는 대만의 영토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가 이제 케이블 여러 가지로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끊어버리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군사적 상황이 긴장됐을 때 정보가 통제되는 고립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본국으로부터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중국이 공격을 했을 때 쉽게 여기를 점령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런 어떤 스타일의 어떤 방식을 계속해서 발트해에서 계속해서 구현을 하고 있는 거죠. 대신 누구를 위해서? 러시아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러시아 하게 되면 직접 충돌이 되기 때문에 네. 뭐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알든 모르든 간에 그 대놓고 하는 거지만은 저 선장이 잘못한 것 같아, 실수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니까. 뭐 러시아라는 나라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권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해놓고 해버리면 적어도 국민들에 대해서는 이제 안심을 시키고 설명할 수 있는 기재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분을 쌓아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레이존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 사건으로 나토가 이 해저 인프라 이 보호를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점이 뭐 유럽 경제 정책이나 방위 산업에 어떤 변화를 좀 가져올까요? 결국에는 어떤 위협이 증가하게 되면은 안보 쪽으로는 예산이 좀 집중되게 되면 네. 경제 쪽으로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국가와 국가, 대륙과 사이에는 다 이 케이블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제 방위산업 측면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런 어떤 유민 복합의 개념에서 네. 유인 어떤 선박에서 이 해저에 있는 케이블이라든가 송유관인 걸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무인 체계가 이제 개발이 되고 이제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 이게 다 끊어져 버리게 되면 네. 하이브리드전에 의해서 당할 수밖에 없고 경제 치명타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산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 해저전에 관련된 이 무인 체계가 새롭게 뜨고 있는 하나의 분야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분야가 대비를 해야겠네요. 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분야가 이제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더 포괄적으로 이제 방산의 어떤 분야에서는 되게 늘어날 거예요. 오늘의 그래서 포인트네요. 네, 이게. 포인트죠. 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서 늘어날 거고 네. 그러면 경제적인 입장에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걸 생각할 것 같아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실무 경제가 어쩌다 저쩌다 하는 것보다는요. 경제 안보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예, 경제가 잘 되려고 위해 실물 경제 잘 되려고 하려면 경제에 대한 안보가 잘 돼야 된다. 어떻게 되면 이게 보게 되면은 네트워크이지만 인프라잖아요. 네. 인프라를 이제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국가 간의 공조가 이렇게 더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은 공해상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내 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어떤 경제 공동체가 결국에는 안보의 공동체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는요. 이제 곧 트럼프 2기도 시작될 텐데 2025년엔 지금 발생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우선은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은 경우는 잘 정리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네. 시리아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보긴 정부군이 이제 패퇴를 하고 네. 반란군이 이제 정권을 잡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네. 또 그 안에도 이해관계가 이제 얽히고 설켜 있잖아요. 네. 그 안에 있는 세력들이 누구는 러시아, 누구는 뭐 미국, 누구는 어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뭐랄까 내일 이제 뭐랄까 강풍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폭풍의 눈 같은 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의 어떤 분쟁이 종식되는 분위기였지만 이 문제 때문에 시리아 이슈 때문에 네. 다시 증폭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는 네. 지금 11,000명 정도가 북한군이 파병이 돼서 크루츠크 지역에 대해서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실질적으로 이제 요새 들어와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뭐 트럼프 당선인이 자기가 집권하게 되면 뭐 하루 만에 끝내버리겠어라고 하면서 뭐 하루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기에 종식시키겠다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협상에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러시아가 크루츠크 지역을 정리를 해야 돼요. 탈환을 해야 돼요. 네. 왜냐면은 그 상태에서 20%의 어떤 우크라이나 지역을 이제 점령한 상태에서는 좋은데 네. 여기에 있는 어떤 크루츠크 지역이 영토를 이제 여기 피탈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자기네에 있는 정치 조직이라든가 국민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협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공세를 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뭐랄까 정리가 돼야 된다. 네. 근데 이제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되진 않겠죠. 네. 그래서 쉬운 예로 이제 보시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 수가 크루츠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막 지금 러시아는 공수여단과 해병여단을 집어넣고 계속 갯바스으로 집어넣어서 계속 밀어넣고 있거든요. 거기 안에다가 전술제대 북한군을 소규모 또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중간급 제대 규모로 편성해서 계속 들여부르고 있는데 네.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면 지상 이제 재병합동 부대에다가 네.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평균 나이가 47세, 8세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니네 병력이 부족해. 니네 100만 명씩 유지하고 있잖아. 더 있어야 돼. 그래서 징집 연령을 27세에서 25세로 내려라고 하는데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걸 결심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네. 27세에서 25세 내려가게 되면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전쟁만 여기서 끝나고 우크라이나 미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뭐 올해 되게 방산이 좋았잖아요. 내년 방산은 그냥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좋을까요? 우리가 나라의 어떤 정치 상황을 떠나서 이미 방산이라는 계약에 의해서 이제 스텝 바이 스텝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미 수주가 있는 거는 그대로 갈 네, 거예요. 네, 가는데 제가 드리고 말씀은 뭐냐면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스텝 1에서 다음 스텝 2는 뭐야? 네. 라는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오늘 다루었던 발틱, 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나와 있던 전쟁 양상을 보게 되면 미래전이 보이거든요. 거기서 필요한 전략들이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